이번 주제는 가계부채의 양적 폭증과 질적 악화, 그 결과 다가올 심각한 부채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대피소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경제위기에 그 징후들을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경제가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생존 게임에서 승리해서 번영하자는 취지로 개설하였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가계부채의 양적 폭증, 그리고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그리고 부채 위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양적 폭증에 관한 소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가계부채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해 봅시다. 아래 제목의 2019년 9월 뉴스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부채는 1,556조 원, 개인 사업자 대출이 21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하면 대략 1,800조 원의 가계부채고 GDP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 부채인데 개인들이 지고 있는 전세 부채 또한 엄청나게 크고 아래 뉴스에 따르면 75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GDP는 187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가계부채, 즉 금융기관 대출과 GDP의 관계를 보면 83%로 양호한 듯이 보이지만 자영업 대출을 포함하게 되면 1769조 원으로서 GDP 대비 94.5%에 해당됩니다. GDP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광의의 가계부채를 생각하게 되면, 즉 전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채 규모가 2,519조 원으로서 GDP 대비 134.7%라는 놀라운 숫자가 됩니다. 세계 속의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를 알아봅시다. 한국의 경우는 94.4%로서 양호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금 부채를 고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의의 가계빚은 134.7%로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라는 것은 총 가계부채 규모분의 가계부채의 증가액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2019년 3월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43개국 중에서 1위로서 1.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데 한국이 2위라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 0.9%라는 놀라운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알아봅시다. 이 비율은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가계가 얻은 소득은 크게 비소비 지출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세금, 의료보험료 등으로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소득은 소비와 저축이 가능한 돈으로서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금액이죠. 이 비율은 가처분 소득분의 가계부채 비율로 나타내는데 가계가 얼마나 부채를 잘 상환할 수 있는지 그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비율에 대한 2018년 4월 뉴스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185.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 값은 세계 최고 수준에 필적하는 높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에서와 같이 2013년도에 160.2%에서 2017년도에 185.9%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 추세를 보면 매년 5% 정도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60.2, 2015년도에 169.0, 2017년도에 185.9%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양적 급증만큼이나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도 심각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빚을 돌려막기 하는 채무자들입니다.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B은행의 빚을 상환하고,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C은행의 빚을 상환하고, 다시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A은행의 빚을 상환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채무자들입니다. 자영업에서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뉴스에 따르면 빚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중채무자는 31%로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은 내수 경기의 약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방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데 그 결과 지방의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실제 상황은 2019년 9월 뉴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부채 액수가 먼저 급증하였는데 2014년도에 344조에서 2019년도에 508.9조까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채무자의 수도 급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351만 명에서 2019년도에 423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다중채무자만큼이나 가계대출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뉴스에 따르면 제2금융권, 즉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에서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가계대출의 51.6%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높은 대출이자 부담입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2에서 5% 수준일 때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5에서 20%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두 번째 문제점은 저신용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실 대출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금융계 전체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 위기가 어떻게 시작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무한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풍선이 터지듯이 부채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취약자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부채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낮추어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지는 것을 금리 인하로 겨우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 현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의 붕괴를 회피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 되죠. 그래서 부채보다 소득의 증가가 빠르면 가능한데 소득을 급증시키는 방법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임금 직업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취업률이 급상승으로써 개개인들의 소득이 급증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재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매우 뚜렷하고 그 결과 뛰어난 학생들이 의대 진학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육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의 불황으로 서민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2019년 2월 뉴스를 보면 하위 20% 가구에서 소득이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약한 고리, 즉 하위 20%라는 약한 고리에서 결국 버블이 터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 위기의 시발점은 취약계층에서 시작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자영업자, 지방경제, 다중채무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화 현상의 덫에 이미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붕괴가 예측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쌓여있던 아파트나 상가에서의 버블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요. 문제는 수출이 부진할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달러 부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기는 하강하는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 일본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면 됩니다. 이유는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돈과 삶을 관찰하면 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소비와 가능한 한 많은 저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망한 해외 투자. 이미 일본 자체 내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유망한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동남아를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붕괴에 따른 집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이 일본인들의 삶입니다.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가계부채의 양적 폭증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관찰하였고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심각히 진행된 그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위기가 취약계층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